글쎄 분명 다 파기를 했는데 잠 못 이루는 박 전 대통령 참모들입니다. 이 청와대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어 정무수석실에서도 대량의 문건이 또 발견돼서 도대체 어떻게 청와대에 이런 일이 있냐는 말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출연자들과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으로 엉망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취지에 맞도록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지 않고 공개를 하고 재판이나 이런 데 활용한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등반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청와대가 생중계까지 요청을 하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여론 몰이와 함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달 넘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는 것들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은폐했던 범죄 집단의 증거인 것처럼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지금 캐비넷 문건 논란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얘기를 하나하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어제 오후부터 지금 돼서 논란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저 허 교수님.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얘기는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참모들 측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파기를 했는데라는 반응이 계속 줄을 잇고 있어요. 예, 그만큼 열심히 파기를 했겠죠. 뭔가 파기를 해야 될 만큼 뭐 불법적이거나 뭐 떳떳하지 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파기를 해도 전 행정관이나 행정요원들이 가지고 있던 문서들을 일일이 완벽하게 검사검수해서 다 파기했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왠가하면 뭐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파기하라고 구두 지시는 많이 했겠지만 그것을 뭐 일일이 모든 공간을 다 점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남아있던 일부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뭐 예를 들면 개인 사물함이라든지 또 공용으로 쓰던 뭐 캐비넷 중에 일부에 또 그래 남아있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구석구석을 다 하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예, 이종건 실장도 입증되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왜 정권 말기에 청와대에서 문서 파쇄기를 굉장히 많이 사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한 대수도 문제지만 계속 파쇄기를 돌려서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문서 잔재들이 청와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지요. 사실상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사실은 이 문서 때문에 파동을 겪은 그런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이나죠. 한 번은 정인의 문건 파동. 그 이후에 이 정부는 엄청나게 정말 이 문서 보관과 관련해서 지침을 많이 내렸습니다. 네. 두 번째가 탄핵 국면. 그때는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어떤 정부보다도 사실은 문건과 관련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으니까 전 정부의 관련 관계자들은 정말 허망한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뒤에도 파기를 계속했고 뭐 아까 허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다 없앨 수는 없었더라도 어제 밝혀진 게 1,300건이라는 건 글쎄 청와대 근무하지 않은 뭐 저로서는 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한 세 가지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압수수색을 대비하면서 꽁꽁 숨겨놨다가 그것들을 놓치고 정리하지 못하고 나온 경우, 요걸 하나 상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몇 명의 평론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촛불혁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숨겨놨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말단 행정요원들이 실수로 두고 나온 경우, 이 한 세 가지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저는 말단 행정요원의 실수가 아니라 실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발부를 해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거부가 됐거든요.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강욱
대통령 비서실장에 의해서 차단됐던 그 과정에서 혹여 압수수색이 부분 허용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숨겼던 데가 대표적으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 참 나쁜 일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보면 저는 압수수색 대비로 너무 심하게 숨겼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못 찾거나 잊어버렸거나 망각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싶네요. 예, 백 변호사님 사실 뭐 문서 자체가 나왔다는 것도 참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파괴력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번에 발표를 했던 300건의 문건도 그렇고 이번에 1361건입니다. 그중에 지금 254건만 확인을 해서 일단 뭐 검찰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내용이 참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국정농단 사건에 터지고 나서 검찰과 특검이 그토록 청와대에서 압수수색하고 싶어 했던 그런 자료들, 제목만 보면 딱 그런 걸로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양무석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논란도 충분히 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1361건의 내용을 보면 여기도 빠지지 않고 또 삼성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 문제, 또 블랙리스트 문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도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위안부 합의, 그 부분도 굉장히 국민적으로 예민한 사안이죠. 그리고 세월호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선거 관련 문제니까 지금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맞춤형 자료인데다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면 이건 증거로 사용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파괴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지금 물론 우리가 문서 내용은 모릅니다. 예. 문서 내용을 공표한 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목만 알고 있는데 일단 제목에서 느껴지는 파괴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뭐 조심하세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한 가지 저는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용과 관련해서 파괴력이 있는 건 좋은데 현재 재판과 관련한 어떤 혐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혹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삼성 부분이라든지 뭐 그 문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문건이라든지 그런데 국정 전반에 걸쳐서 모두 다 잘못됐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 인식은 좀 일단 거리를 둬야 되는 게 아니냐. 다 동일금으로 넘길 필요가 그렇죠. 없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라든지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재판에 무슨 관련이 있는 문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국정 수행과 관련된 문건인데 그중에서 현재 재판과 관련된 파괴력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더 정확한 어떤 근데 다만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관련해서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 외에 또 다른 방식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게 특검은 공소유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넘겼던 최초의 그 300건을 검찰로 넘겼죠. 그랬죠. 근데 검찰에서 특수일부에 배당을 했어요. 예. 특수일부에 배당을 한 게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찾아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특수일부에 배당을 했다는 건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수사가 분명히 개시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훈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두 개를 분리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 전 정권에서 소위 했던 국정 수행 중에 불법적인 요소가 또 도드라지게 나온다면 그건 또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발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잖아요. 시기적으로는 작년 11월까지의 문서인 시기를 정해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안부니 세월호니 블랙리스트니 그 다음에 삼성 성계 문제니 이러한 부분들도 있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제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 논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발견했지? 그리고 왜 저게 남았지? 요게 아니라 무엇을 파쇄해가지고 증거 인멸을 했지? 사초를 왜 저렇게 다 없애버렸지? 그나마 남아있는 사초가 이만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네. 논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말이 지금 전도돼가지고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견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 시각들이 더 크다라는 게 이 논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키워드 짚어봤던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들 그러니까 분명 다 파기했는데 어떻게 찾았지라는 게 지금 그런 의견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겠죠.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문서 파쇄기 26대
구매했다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 농단에 직접 개입되었던 비서관이라든지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고위직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철저한 증거 인멸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단 행정 요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들이 직접 관여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도 좀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발견하게 됐고 박근혜 정부가 이거를 왜 놓쳤는지에 대해서 더 마음을 짚고 가면 어쨌든 네 분 말씀은 보물찾기를 할 때 이제 보물을 숨겨놨다가 숨겨놓은 사람이 내가 보물을 어디에 숨겼는지 몰랐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네요. 그런데 일단 저도 그래서 그 전현직 어떤 공무원들에게 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취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문서를 예를 들어서 그 이양을 할 때 어떻게 지정기록물로 보고를 한다든지 혹은 파기를 하느냐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보관한 캐비닛은 내가 지시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거인 캐비닛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파쇄하지 못하고 나와버렸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정인의 문건 파동과 그다음에 탄핵 이 사이에 비서실장이 2번이 갈립니다. 예. 정무수석이 1번이 갈리고요. 민정수석이 2번이 갈립니다. 그러면 일단 비서관급 이상이 벌써 서너 번 이렇게 갈리는 와중에 그 이하 행정관도 계속 이제 갈리는 바뀌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캐비닛을 만약에 파지하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을 때 그것을 그 후임들이나 혹은 밑에 있는 행정관이 책임을 지고 파쇄를 전혀 못한다는 거죠. 왜? 그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은 자기한테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미루다가 남겨놨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관련된 이거를 파기해야 되는데 파기하지 못하고 청와대를 나오면 이 현재 청와대 시스템에서는 남이 그것은 그러니까 특히나 그 윗직급이 아니라 그 밑에 직급에서는 그것을 손을 대지 못한다. 그래서 남아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겠습니다. 예, 허 교수님 어쨌든 뭐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민정비서관실에서 나왔고 정무수석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면 과연 그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아니 뭐 지금은 제가 볼 때 나올 만큼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뭐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각 수석실별로 공간들이 다 다르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안보수석실 같은 그 안보실장들 그 공간도 따로 있고 하는데 그런 데서 뭐 문서를 더 남겨놨을 거라고는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남아 있는 것은 방금 설명한 그런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해서 남겨진 거죠. 물론 없애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행정관들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이 500명 정도 되는 행정관 누군가가 어디선가에 그런 남아있을 개연성은 항상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비넷이라는 게 개인 사무를 조그마한 캐비넷도 있지만 이 공용으로 쓰는 캐비넷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뭐 조사하고 파쇄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정실에서 발견된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정실과 민정실 사이에 뭐 쓰던 그 공용 캐비넷 속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정무비서관실에서 나온 것은 수석실에서 나온 것은 그 행정요원이 그 책상 밑에 가지고 있던 캐비넷에서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어떻게 파쇄해야 될지도 몰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위에서 뭐 다 처분해라 없애라 이렇게 한다 해도 사물개물한 잠겨 있는 게 뭐 하나가 있었다 이러면 누가 그걸 가서 억지로 열어서 처분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럴 만큼 강력하게 무슨 압수수색하듯이 뭐 개인 물품들을 다 챙겨내서 파쇄하고 처분하고 이래 안 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런 게 조금씩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정권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의 무능으로만 다 몰 수는 없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진짜 MB 정부 시절에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이양하는데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막 숨기고 파쇄하고 이러려고 했다 하지 않았다는 어떤 대답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이 저렇게 많이 또 발견이 많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정부에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돼서 사실 박근혜 정부가 많은 어떤 재판에 걸려 있고 문제가 돼서 이게 남아 있었다는 게 공표가 되고 하는 검찰에 유출되지만 이런 흔하게 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캐비넷 한두 개 정도 발견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포인트를 하나 더 잡을게 해서 저희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됐고 어떻게 숨겨졌는지는 대략적으로 감이 잡혔는데 저 특수용지 그러니까 보안용지가 박근혜 정부 때 쓰였다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나면 말한 이제 복사도 촬영도 외부 유출도 안 되는 보안용지라는 게 도대체 뭘지 삐 소리가 났다는데 저희가 전문가에게 저희 제작진이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복사 방해 및 촬영 방해 용지는 그 용지 자체에
특수한 패턴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복사를 할 때 빛이 반사가 될 때는 빛이 산란하면서 원본에 있는 문서가 보이지 않게 되는 기술이고요. 경보가 울리는 용지는 용지 자체에 특수 금속 물질이 내장이 돼 있어서 용지를 들고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경보가 울리게 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용지라고 합니다. 네, 뭐 허 교수님 얼핏 생각하면 종이 한 장의 가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청와대 근무하셨잖아요. 이런 예. 종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저희 때는 뭐 저런 보안 용지가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뭐 꼭 저렇게까지 보안해야 될 만큼 물론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게 보안을 해야 되지만 아니면 저 내부에 무슨 잘못 또는 부도덕한 또는 뭔가 숨겨야 될 만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보안 용지를 써야 된다면 이거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잠시만요. 저건 처음 보는 교수님, 죄송한데 저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그러니까 특수용지, 보안용지와 오른쪽이 일반 용지인데 색깔이 글쎄 육안으로 봤을 땐 차이는 안 나닙니다만 왼쪽이 약간 또 어둡다고 해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뭐 저런 보안 용지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보안 용지를 사용해야 될 만큼 정권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또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그렇게 운영된 민정실이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글쎄 저 특수용지, 보안용지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데 일단 허 교수님 모르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다른 분들 혹시 아시는 분, 만져보신 분들도 계십니까? 왜 갑자기 말씀이 많으시다고 답이 없어요. 일단 전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수한 패턴으로 입혀져 있고 원천적으로 문서가 밖으로 나가는 걸 차단할 수 있는 뭐 특수용지, 보안용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특수용지, 보안용지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따끈따끈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저게 지금 청와대 이제 공식 유튜브 이제 사이트로 올라온 새로운 영상인데,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저게 특수용지 감지하는 센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아니 이제 민정수석실 모든 직원이 그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어떤 옷 매장 가면 요 옷을 싹 들고 나오면 삐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 이제 그 왜 그 센서를 달아놨을까? 그럼 옷 도둑질 하지 말라고 지금 센서를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상하층 그리고 좌우가 다 그 갈갈이 찢겨지고 상호 불신 공간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상호 불신 공간은 왜 만들어집니까? 계속해서 위로부터는 그 얼토당토 하는 그 오더가 떨어지고 그 오더를 수행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양심적으로 갈등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민정수석실에 일반적으로 있었지 않았냐 하면서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아주 그 의미 있는 표현을 하나 씁니다. 민정수석실 운영 원칙을 마련을 했는데 딱 슬로건 하나로 정리를 하면 권력기관에는 엄격하게, 그 다음에 국민에게는 온화하게 하면서 권력기관과 국민을 그 구분해서 그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그 엄격함과 국민에 대한 소통과 편안함과 온화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업무들이 그 안에서 흘러 넘쳤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저 장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그 분석하고 싶네요. 예, 이종걸 실장님, 뭐 실제로 조국 수석이 직접 철거를 지시를 했고 어쨌든 이제 영상으로도 공개가 된 셈인데 저는 우리 정권은 특수용지도 뭐 검색대도 필요 없다 이런 걸 주장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필요 없는 정부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저런 어떤 그런 기능들이 왜 이렇게 설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물론 전 정부가 저거를 설치한 이유는 정의의 문건 때문입니다. 예. 그때 문건이 유출돼서 대통령이 직접 국가 기강 문란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저렇게 설치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어떠한 정부든 간에 그 문서를 파기해야 될 문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문서가 어떤 범죄 때문에 숨기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이 정보로서 서로 공유를 했는데 그것이 기록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정보는 분명히 있고 또
대통령이 국내 정세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현재 존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영향 이런 것들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또 낳을 수도 있고 이런 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보를 좀 더 파괴한다거나 파기가 물론 숨기려고 하지 않는 정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식의 어떤 정말 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의심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검색은 저도 불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가 다 공개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는 또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 특수 검색 때 영상 다시 한번 보실게요. 호 교수님. 네네. 좀 약간 역설적인 게 저렇게까지 센서까지 달아놓고 다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결국 다음 정권 캐비넷에서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박 전 정권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아까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측을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가능성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느낌이 오는 것은 누군가가 소극적으로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하면 잘 찾아서 신받다 정도에서 알아서 하면 해라. 그러니까 제공하거나 또는 이렇게 제보를 해서 저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누군가가 아주 소극적인 차원에서 어디 모아놓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크게 관심 안 넣는 공간 속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발견이 된 그런 정도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걸 보면서 저는 참 비애감을 느낍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저런 시설이 없었고요. 저게 아마 이제 민정수석실 전체 분위기가 3층 정도 사무실에 배치가 되어 있었으면 여러 가지 비서관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 다음 밑에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저 계단 전체 통을 저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 공간을 통과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한 국가의 중추기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이 저렇다는 것은 참 비애감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백 변호사님 민정수석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서 과태료를 받은 방청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청객 중에 이제 퇴정 조치가 된 사람들도 있었죠. 예. 법정 소란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법정 소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어제 증인신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감사 담당 직원이 이제 좌천이 됐는데 그 좌천된 직원이 내가 이제 좀 불합리하게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니까 방청객 중에 한 명이 하면서 무슨 굉장히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럴 때 정말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정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증인 선서까지 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증인의 대답에 저쪽에서 코웃음이나 비웃음을 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재판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재판을 중단하고 바로 이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이제 며칠 안에 이제 불복할 수 있는데 이제 이분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법정에도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무언가 우병우 수석 쪽의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편을 드는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방청객, 일반인 방청객이라도 그런 분이 좀 법정 내에서 좀 과도한 그런 비웃음, 코웃음을 치다가 과태료까지 받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발가락 통증 얘기하면서 네. 이재용 부회장 안 나왔었거든요. 증인으로 출석도 안 하고. 이번에도 또 그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장 발부를 했고, 오늘까지 이제 일단은, 서로 확정이 안 됐죠. 아직 그 구인장에 응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에 이영선 행정관 재판에, 불응을 해서 구인장이 한번 발부가 됐고, 그때 끝까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구인장 발부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례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사실 이영선 행정관 재판보다 가장 더 힘든 출석하면 힘들어지는 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 아니겠습니까?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허리 아프다, 발가락 아프다 해서 X선 촬영을 했는데 X선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실제로 백 변호사는 심상치 않은 게 어제 재판 내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허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했다는 건데 사실 이제 내일도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결국 대면하는 모습은 못 보는 건가요? 저는 그냥 재판 끝날 때까지 못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왜냐하면 그래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강제구인장 가지고 사실 강제로 끌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그런 모양새 또 마치 정치적 박해를 받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는 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여론을 의식해서 나오게 된다면 저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한번 나왔었죠. 그랬죠.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증언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무언가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밝혀지면
죄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위증죄가 추가가 되고 증인 선서라니까 본인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거짓말하는 거 처벌 안 받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은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구속기간 만료해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모양새입니다. 발가락 통증도 그렇고 허리 통증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위증죄가 하나가 추가가 되면 그 가능성이 이제 떨어져 위증죄로 추가 기소를 띄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안 나올 것이고 나오더라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캐비넷 문건을 둘러싼 청와대의 얘기를 두 번째 주제로 나눠봤습니다.